네, 매달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죠. 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벌써 1분기 지나고 2분기의 시작이네요. 4월 전략에 대한 이야기 박희찬 이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이제 매달 그 월간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네. 짚어드리고 있는데 그거 리뷰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예, 그러시죠. 예, 일단 저희가 지금 비교적 좀 안전하고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것을 지금 권고드리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지난달의 방송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이번에도 사실은 변경 없이 일단은 유지를 했습니다. 내역들을 갖다가 한번 일단 먼저 보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코어 자산군으로서 저변동성과 고배당 이런 쪽 주식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채권 자산 비중을 계속 높일 것을 권고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은 국채보다는 투자 등급 회사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진국 회사채에 대해서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높은 비중을 담아 두실 것을 지금 권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 제시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어쨌든 코어 에셋은 지금 저희가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미국의 S&P 대비해서는 일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일단 대체로 이제 아웃퍼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 상황이 뭐 비교적 뭐 월초에 좀 조정받았다가 좀 반등하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높았던 장세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변동성이라든지 또는 뭐 또 채권금리가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채권 이런 쪽에 이제 수익률이 괜찮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편입 이후에 이제 좀 약간 마음고생이 있었던 중국과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이 이번 달에는 좀 반등을 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지금 시장의 핵심은 AI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제 글로벌 X에서 그 AI 관련해서 ETF가 2개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 정리해 놓은 글로벌 X 로보틱스 앤 AI가 있고요. 보시는 대로 지난 한 달 동안 수익률이 되게 좋았어요. 5%대. 그리고 이제 AIQ라고 있는데 그건 이제 미국의 AI 기업에 이제 중심으로 이제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건 수익률이 사실은 조금 더 좋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AI 테마가 확실히 좋았었고요. 그러네요. 반면에 페이브가 이번 달에는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되게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중소은행들의 좀 문제가 좀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이런 기업들의 대출이 조금 어려워지고 관련된 어떤 인프라 사업에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걱정들이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편차는 있습니다. 편입된 종목들 사이에.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금 핵심 자산군으로 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좀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달에도 요거는 그대로 모델 유지를 하고 간다. 예,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저희가 뭐 헬스케어 약간 좀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뭐 금리 환경이 조금은 편해졌기 때문에요. 편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월 전략에 대한 이야기, 뭐 결론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는 처음에 드렸고 그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사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뇌리에 크게 남아있는 건 실리콘밸리뱅크, SVB 사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월 이제 초반부터 이제 이런 이벤트가 벌어졌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달 전망을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월 초부터 사실상 좀 무의미해졌습니다. 상황은 좀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 이 실리콘밸리뱅크 이벤트에 대해서 보고 있는 바는 이 크레딧 이벤트가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주식시장 분위기는 뭐 빠르게 대응하고 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우려가 줄어들고 하면서 일단은 기술주 중심으로 월 중순 이후에 이제 반등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차트에 이제 왼쪽에 그 2006년에서 8년 금융위기 상황을 갖다가 좀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랑 결국은 비슷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물론 그때 같은 이상한 대규모의 금융위기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는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상황적으로 크레딧 이벤트가 앞으로 조금 더 많아지게 되고 시간을 두고요. 예, 더 많아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경제를 서서히 좀 갉아먹을 것이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결국은 고금리 정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서 7년도 갈 때도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멈췄지만 네. 인하하지 않았거든요. 1년 넘게. 예,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계속 부담을 가져갔던 상황이고 네. 그 당시 이제 서브프라임 문제를 가지고 그 유력 업체였던 뉴 센츄리 파이낸셜이 2007년도 4월 달에 망가졌을 때만 해도 네. 사실은 시장이 뭐 약간 걱정을 했지만 그렇게 큰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긴 했었어요. 왼쪽 그래프에서 주황색 선이 S&P 500이죠. 그렇습니다. 뉴센츄리 예. 사태 있고 나서도 사실 좀 더 갔어요. 예, 7년도 4월 달에 이벤트가 벌어졌고 네. 7년도 10월 달이 주가 고점이었으니까요. 예, 그 당시 뭐 그냥 워낙에 이제 경제가 좋다라는 인식들이 네. 많았기 때문에 예,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어 스턴스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주식시장이 좀 흔들렸고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뱅크 이후에 이제 뭐 은행들이 도와주고 인수하고 이런 네, 과정을 네. 보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베어 스턴스 랠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2008년도 3월 달에 베어 스턴스가 JP 모건에 인수가 되는데 네. 그 이후에 약 2달 정도 주가가 랠리를 펼쳤었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풀리는 뭐 정부든 또는 네, 은행이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풀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좀 안도감을 가졌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크레딧 이벤트는 결국은 더 발생하고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이제 갉아먹힌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연준이 예, 저희가 봤을 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상황이 이제 호전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도하기는 조금 굉장히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서운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내용들 좀 보실까요? 네, 바로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상황이 사실 뭐 쉽게 마무리되지 않고 크레딧 리스크, 크레딧 이벤트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네. 그럼 어떤 것들이 건드려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약한 고리들을 갖다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준비한 내용 이전에 이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당연히 미국은 주택 시장이 약한 고리의 1번입니다. 네, 일단은요. 네. 일단 금리 인상 이후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주택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택 거래 자체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약 35% 정도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거기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은 일단 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로 이제 제가 두 가지 정도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하나는 소비자 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네. 내용이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약 50%에 가까운 40%대 중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비자 대출 연체가 급증을 한 상황이죠. 네. 지금 미국 전체 가계 저축률이 3%대 중반인데 네. 모든 가게가 3% 중반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가구는 뭐 10%, 20% 할 거고 편차가 어떤 있겠죠. 가구는 마이너스일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저축을 하던 쪽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은행들은 이쪽에서 소비자 신용 대출을 줄이게 될 거예요. 네. 결국은요. 예, 그런 변화가 지금 살짝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중소은행들이 미국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전체 대출에서. 예. 네. 사실 뭐 그 40%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 숫자입니다, 사실은요. 예, 근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중소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합니다. 절대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중소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쪼여들기 시작하면은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 미국의 리츠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좋지가 하거든요. 않죠. 네. 네. 리츠는 보통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번 3월 달에 리츠 주가는 상당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오피스 리츠가 있습니다. 오피스 리츠가 1월 초에 살짝 올라갔던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30% 빠졌어요, 지금 벌써. 많이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도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충격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안 좋으니까. 예, 공실률 높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피스가. 예,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이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신용 긴축 상황이 전개되면서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좀 커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사이의 고리에는 결국은 은행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대출을 줄이기 시작한다, 요게 존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미국 전체 은행권의 현금성 자산 비중이 아직 높아요. 네. 예, 많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 비중이 무려 아직도 13%대에 달하거든요. 네. 올해 연초에도 한 2월 달까지도요. 사실 뭐 보시는 대로 금융위기 이후로 이 현금성 자산 비중이 급증한 이후에 10%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해 왔었어요, 사실. 그러네요. 예. 이번에 이제 또 양적 긴축하면서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는 건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숫자상으로 보면 많은데 네. 우리 은행들이 이걸 계속 많다고 느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난해 18.6% 최고 수준에서 지금 현재 13.5%로 떨어질 때 이런 모멘텀이 계속 될 거란 얘기죠, 결국은요. 네. 예,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줄어드는 속도 유지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미국에서 지금 M2가 지금 감소 전환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M2가 뭐냐 하면 뭐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조금 복잡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예금입니다. 네. 예, 은행의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이 합해진 것이 M2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네. 맞아요. 예. 근데 M2가 지금 감소했는데 이게 이번 은행 위기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미 긴축 영향만으로 연준의 긴축 영향만으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은행 위기가 발생하면서 요 감소 속도가 더 가속화될 위험성이 분명히 생겨났다고 봐야 되죠. 네. 물론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 좀 약간 대체되는 효과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예금이 감소할 것 같고 중소은행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현금성 자산 비중이 많기 때문에 버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걸 여유롭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연준이 긴축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금 감소의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기 네, 때문에 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강화될 수 있고 당연히 현금 확보는 당연히 이제 대출을 줄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압박이 생겨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의 긴축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은행 사태 더해지면서 은행들은 좀 더 보수적인 스탠스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소비자 연체율이라든지 뭐 상업용 부동산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요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그 끝에는 뭐가 있는가라는 네. 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 끝에요. 끝에는 정말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그때 확인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향후 경기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건 좋은 건데. 원래 불확실성 축소는 좋은 의미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했던 것이 이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미국 경제 침체가 발생할 것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올해 생각보다 경제가 좋은 거 아니야? 연착륙 가능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논란들이 올해 연초에 또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히 경기가 둔화될 것 같긴 하지만 침체로 갈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죠. 물론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는 사실은 다를 거는 없는데 네, 네. 하지만 이런 말씀드린 대로 은행들이 점점 타이트하게 가게 되면은 침체가 발생할 위험성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커졌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으로 가는 경로와 관련된 네, 불확실성이 네. 경우의 수가 줄어들었다, 좁혀졌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리스크가 발생을 했죠.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쪼이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이제 약한 고리부터 먼저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럼 이제 신용 리스크가 상승하면 이제 결국은 그렇게 돌고 돌아서 좀 나쁜 귀결로 이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전략의 제목이 무서운 제목이더라고요. 네. 비셔스 스파이럴 악순환에 대한 말씀드린 이야기죠. 대로 이제 신용 상황이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네, 있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 이제 상승작용에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사실 연준이 이제 긴축을 강하게 했던 게 어느 정도 트리거가 됐죠. 당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좀 바뀌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악순환 고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게 네. 있는데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결국은 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그렇게 가는 고리의 중간에 딱 개입해가지고 금리 인하해줘.
그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을 멈추고 네. 심지어 다시 QE를 해줘. 막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적어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네. 예. 그럼 연준이 그럼 해주면 되겠네. 간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연준이 지금 나서기에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통제에 지금 성과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없다는 얘기는 좀 과할 수 있습니다만 부족하죠, 사실은요. 기대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죠. 사실 이제 지난 연말에 미국의 코어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면서 네.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사실 연초 들어서 미국의 핵심 소비자 물가 전월비 상승률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경로라고 보였던 이 전년비 상승률이 기울기가 지금 둔화되잖아요. 네. 지금 다시.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속도가 너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예.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 인플레가 여전히 죽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보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달러가 약해지는데 달러가 좀 약해지니까 바로 이제 뭐 금값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잘 안 죽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상황에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나선다고 해봤을 때, 그러니까 선제적이란 얘기는 이 은행 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충분히 나빠지기 전에 먼저 나서게 되면 인플레이션만 먼저 자극할 위험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플레이션도 다뤄야 되고 은행 위기도 다뤄야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네, 가깝습니다. 네, 네. 어느 하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야만 이제 이걸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이 바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은행 위기가 정말 심화되기 전까지는 네, 네. 인플레이션 통제에 조금 더 주력을 해서 적어도 이제 인플레이션만큼은 조금 더 만족스럽게 바꿔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줄임으로써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로 가는 그 경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연준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연준이 네. 나설 가능성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선제적이지 않을 거란 네.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좀 후행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인플레라도 얘기고. 잡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연준은.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의 우리 최종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터미널 레이트라고 표현하는 것이 분명히 이번 위기로 인해서 낮아지는 효과는 분명히 네,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연준이 긴축하지 않아도 은행들이 알아서 긴축하는 상황이 그렇죠. 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들이 알아서 긴축하는데 연준이 굳이 뭐 무리하게 금리를 계속 올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한 번 아니면 이미 끝났을 수도 있고 한 번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이 모여지고 있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신용 긴축이 벌어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심하지 않잖아요. 네. 그건 심하지 않은데 금리 인상은 끝나고 조만간 인상은. 인하할 것이라는 네. 기대감은 일단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일단 이제 마켓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희망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나쁠 것 같지 않아요라는 말씀이시면 4월 달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4월 달 주가가 그렇게 많이 망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부정적인 얘기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은행 위기로 촉발된 이 신용 긴축이라는 것은 되게 점진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네. 예, 물론 이제 어떤 트리거 포인트를 지나면 이제 급속화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안타깝게도 저희가 트리거 포인트를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렵고요. 어쨌든 알 수가 없죠. 네. 예, 점점점 일단은 갉아먹히는 형태가 되기는 될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속도가 일단 당장은 빠르진 않고 네.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은 이미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을 봤을 때 이게 갑자기 역전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4월 증시 자체는 되게 그렇게 험악할 것 같지는 않고 특히나 이제 사실 히스토리컬리 봐도 네. 4월 달 주가는 별로 나쁘지 않아요. 갑자기 4월 달. 예, 네. 4월 달 주가는 히스토리컬리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우리 이제 세린메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5월 달 이후로 주가가 많이 나빠지는 계절성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4월 달에 주가가 혹시라도 생각보다 더 좋으면 좀 대응을 더 하실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권고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채권에 대한 시각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 부분부터 좀 볼까요? 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뭐 조금 더 좋을 여지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은 안전한 길을 네. 선택하실 것을 계속 권고를 드리고요. 그냥 뭐 어쨌든 복잡하고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는 채권 자산에 유리함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채권 네. 중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투자 등급 회사채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채보다는? 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해지면 국채를 더 선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물론 한국에서도 뭐 트리플 A급 또는 네, 이제 더블 네. A급 뭐 이렇게 이제 갈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이번 은행 위기 이후에 하이힐드하고 투자 등급 회사채 간의 차별화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하이힐드 쪽은 쉽게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여지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앞으로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도 아울러서 같이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는 안전자산 비중을 더 늘릴 것을 권고드리고 네. 있고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가 조금 더 나면 날수록 이제 조금 더 차익 실현을 물론 단기적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쪽을 조금 더 이제 권고드리는 입장입니다. 우리 투자가들은 사실 연초 이후에 계속 이런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매우 편안하진 않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압축해서 가자라는 플레이가 사실은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일단은 글로벌리는 AI 테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물론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한국은 그보다는 이제 2차 전지가 보다 더 그렇죠. 압도적인 이제 네. 모양새인데 아마 이런 유동성 상황이 당장 되게 긴축적이진 않고 말씀드린 대로 반면에 이제 투자가들은 조금 더 이제 선별적으로 압축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선별된 종목 섹터들은 조금 더 이제 움직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이제 이런 콜이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주가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 얘기 듣고도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갖고 있는 것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이제 뭐 몰빵하자 이렇게 얘기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나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걸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아예 빼놓고 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지금 2차 전지가 올해 들어서 코스피 전체 대비해서 한 60% 가까운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좀 더 길게 보면 이제 2021년도 연초 이후로는 거의 200%포인트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옛날에 이제 우리 2015년도에 바이오 열풍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바이오 주가가 날아갔던 거하고 대비해 보면은 아직 못 미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대비하면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마켓이 쏠리면, 그러니까 아직 돈은 있는데 이 자금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됐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제 2015년 바이오 열풍의 사례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현재 보고 있는 2차 전지의 펀더멘탈은 그 당시 바이오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지금 현재 쏠림 현상이 뭐 바로 이제 단기간 내에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너무 이제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일부는 좀 갖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AI 테마가 기본적으로 열풍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투자가들의 어떤 이 자금이 좀 쏠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배제하지는 말고 일단은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 자체가 좀 더 안전해 보이는 쪽으로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쪽으로 쏠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니만큼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는 따라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뭐 쉽지 않은 구간에서 2분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꽤 많이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예, 말씀드린 대로 뭐 크게 이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일단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제 환경은 일단은 점점점 리세션으로 가는 길이 조금씩은 더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당장 시장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좀 버텨줄 것이라고 네. 봅니다. 하지만 신용 긴축의 상황이 점점점 앞으로 점점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가 실제 금리 인하가 아니고 네.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을 지지하는 그 힘은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네.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산 배분상으로는 저희가 안전자산 중심으로 계속 가져가실 것을 더 늘려가실 것을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권고를 드리겠고요. 네. 채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이힐드 쪽 이런 쪽 배제하시고 채권도보다도 안전하게 투자 등급, 투자 등급 회사채까지 네. 국채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오늘 환율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신용 긴축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풍기 현상을 그러니까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달러화가 그렇게 쉽게 약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 때문에 좀 좋았던 자산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런 자산군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자산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당분간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그달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진 구간인 것 같네요. 다음 달 5월에 투자 전략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박기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